공감 능력이 뛰어난 초민감자, 즉 엠패스들의 삶에 곧 아주 놀랍고도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대부분은 아직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어쩌면 평생토록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대신 짊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위기와 문제를 해결해주며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이해받고 존중받으며 지지받고 있다고 느끼게 만들기 위해 애써온 사람일 것입니다. 특히 타인의 감정을 읽는 눈치와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의 정문화 속에서 당신 같은 사람들은 늘 무리의 중심에서 보이지 않는 감정의 쓰레기통이자 안식처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에는 숨겨진 엄청난 대가가 따릅니다. 그 길고 험난한 여정의 어느 시점에선가 당신은 자신의 에너지를 타인에게 너무도 철저하게 온전히 내어주는 법을 배워버린 나머지 정작 누가 나를 돌보아주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모두를 위해 모든 것이 되어주었던 그 길고 고단했던 하루를 마치고 홀로 가만히 앉아있던 가장 최근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방은 고요했습니다. 당신의 전화기도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짙은 적막과 고요함 아래에서 하나의 질문이 유령처럼 피어올랐을 것입니다. 과연 누가 내게 괜찮냐고 물어봐줄까? 하지만 거의 그 생각과 동시에 당신은 그 질문을 마음 한구석으로 치워버렸습니다. 그 질문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너무도 오랜 시간 동안 당신 자신의 욕구와 필요는 가장 마지막에 두어야 한다고 굳게 믿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타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희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재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진 그 놀랍고도 비범한 정서적 지능과 공감 능력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오직 한 방향으로만, 즉 타인을 향해서만 흘러갔을 때 일어나는 비극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분석심리학의 창시자 칼 융은 인간의 정신이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 아래에서 억눌려 살아가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자아가 더 이상 부서진 조각들로서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의 전체로서 인정받기를 강렬하게 요구하는 순간입니다. 타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엠패스에게 그 순간은 강력하고도 거대한 귀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과거의 그 희생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애초에 마땅히 되었어야 할 진정하고 온전한 존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억할 수조차 없을 만큼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의 목보다 더 많은 짐을 짊어지고 살아왔다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반전과 회복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다가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모든 공감 능력자들이 짊어지고 있는 숨겨진 짐에 대하여 세상에는 아무도 쉽게 입 밖으로 꺼내어 말하지 않는 아주 특정한 종류의 탈진과 피로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일을 너무 많이 하거나 잠을 너무 적게 자서 생기는 육체적인 피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들어가는 모든 공간에서 모든 것을 느끼고 모든 것을 이해하며 모든 감정을 흡수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데서 오는 영혼의 고갈입니다. 그리고 더 잔인한 것은 세상은 당신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데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계속해서 그 역할을 해내기를 기대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제가 지금 무엇을 묘사하고 있는지 뼛속 깊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공간에 걸어 들어가면 불과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 누가 지금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지, 누가 괜찮은 척 연기를 하고 있는지, 누가 어떤 감정을 숨기고 억누르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지금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지 직관적으로 알아차립니다. 당신은 단 한마디의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이미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에너지와 감정의 흐름, 그 미세한 변화를 온몸으로 느낍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장 자체를 읽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예리하게 문장과 문장 사이에 흐르는 침묵의 의미를 읽어냅니다. 우리 한국 사회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체면과 속마음이 다른 문화권에서 당신의 이러한 능력은 더욱 쉴 새 없이 작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세상은 당신이 가진 이 놀랍고 비범한 능력을 쳐다보며 그것을 나약함이라고 불렀습니다. 너무 예민하다, 너무 감정적이다, 너무 유별나다며 당신을 탓했습니다. 칼 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관찰해냈습니다. 그는 삶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한 것들은 흔히 세상으로부터 가장 심각하게 오해받는 것들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내면 세계를 그토록 섬세하고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엠패스의 이 희귀하고도 정교한 재능은
현대 심리학의 역사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오해받아온 능력 중 하나입니다. 여기 실제로 당신에게 일어났던 일의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잘못된 자리에 놓여 있었을 뿐입니다. 외과 의사의 두 손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수술실이라는 정확한 환경 속에서 그 손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냅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 위대한 외과 의사의 손에 망치를 쥐어주고는 거칠고 딱딱한 벽을 허물라고 명령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의사의 손에 굳은 살이 충분히 박여있지 않아서 벽을 부수지 못했다고, 그 손이 쓸모없고 나약하다고 비난한다면 말입니다. 그것은 결코 그 의사의 손이 가진 가치에 대한 평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귀한 손에 완전히 잘못된 임무를 부여한 그 어리석은 사람, 혹은 세상에 대한 비판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당신의 삶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방안을 채우고 있는 무언의 감정적 풍경을 느끼고 감지하고 이해하는 당신의 그 방대하고도 깊은 능력은 당신이란 존재가 가진 결함이나 설계의 오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심리학이 낳은, 그리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도로 발달되고 정교한 형태의 지능 중 하나입니다. 그 엄청난 지능이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그저 나약함이나 예민함으로 치부되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 능력이 그것을 짊어지고 있는 당신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이익과 편안함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착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갈등을 덮고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이 실제로 느끼는 분노나 서운함을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당신은 항상 타인을 위해 공간을 내어주고 품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당신 자신을 위해 쉴 수 있는 공간은 단 한 뼘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감정의 통역사가 되어주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흔들릴 때 당신은 묵묵히 볕을 내린 감정의 지지대 역할을 했습니다. 상황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조용히, 그러나 필사적으로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거대한 힘이었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일들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너무나도 한결같이 해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당신이 그런 엄청난 수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최악인 것은 당신 스스로도 이 모든 과정이 당신의 영혼과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융은 이러한 현상 이면에 숨겨진 심리적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세상 속에서 기능하기 위해 만들어 쓰는 사회적 가면인 페르소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페르소나는 그저 사회적인 의상에 불과합니다. 사람들 앞에 나설 때 입고 혼자 있는 사적인 공간에서는 벗어던지는 옷 같은 것이죠. 하지만 공감 능력이 뛰어난 당신에게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끊임없이 돕는 자, 평화를 지키는 자, 그리고 그 자신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강인한 자라는 그 무거운 가면은 더 이상 당신이 잠시 쓰는 도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당신 자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은 그 가면이 당신의 진정한 본성이라고 굳게 믿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 가장 깊고 뼈아픈 상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상처는 당신의 예민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깊이 느끼는 능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상처는 오직 당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쓸모있는 존재가 될 때만 당신이라는 사람의 가치가 증명된다는 그 소리 없는, 그러나 폭력적인 믿음 속에 존재합니다. 그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허공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학습되었고 끊임없이 강화되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돕고 그 사람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을 때마다 당신은 그 희생의 교훈을 뼛속 깊이 새겼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당신의 진정한 욕구나 필요를 표현했을 때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해지고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느낄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욕구를 숨겨야 한다는 또 다른 잔인한 교훈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 당신은 아마 개별적으로는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수천 번의 아주 작은 순간들과 파편화된 기억들 위해서 애초에 당신 혼자서는 결코 감당할 수 없었던, 그리고 당신의 것도 아니었던 타인의 짐을 짊어지는 역할을 중심으로 당신의 전체 삶을 구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깊이 느끼는 사람은 결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 모든 것을 대신 느껴주도록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그 거대한 포용과 이해의 능력은 가장 먼저 당신 자신을 향해 당신 자신을 포함하여 사용되도록 주어졌어야만 했습니다. 융은
타인의 어둠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어둠을 아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엠패스인 당신은 타인의 어둠을 배우고 이해하고 품어주는데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쏟아부은 나머지 그 동일하고도 맑으며 따뜻한 연민의 시선을 정작 자기 자신의 내면을 향해 돌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성격적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길을 잃은 나침반일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방향의 수정이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은 송두리째 바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엠패스들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 공감 능력자와 초민감자에 대해 글을 쓰는 모든 전문가들은 당신에게 항상 똑같은 조언을 던집니다. 당신은 분노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단호하게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한 뒤에 45분 동안이나 미안해하며 변명과 설명을 늘어놓지 않고도 그저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물론 그 조언들 중 일부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나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핵심적인 부분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번번이 누락되고 맙니다. 칼 융은 평생을 바쳐 자아의 무의식적 영역, 즉 그가 그림자라고 불렀던 영역을 연구했습니다. 그림자란 한 개인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은 절대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았다고 규정지어버린 모든 특성들이 갇혀있는 내면의 지하실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그림자 작업에 대해 흔히 범하는 가장 큰 오해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그림자란 분노, 이기심, 잔인함, 파괴성 같은 아주 어둡고 무서운 것들만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것은 그런 끔찍한 괴물들만이 아닙니다.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림자는 자아 성격 전체에 도전장을 내미는 도덕적 문제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가진 최악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 내보이기에는 너무 불편하고 너무 번거롭고 너무나도 상처받기 쉬워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기로 결정한 우리의 모든 부분입니다. 타인의 아픔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엠패스에게 있어 그림자 속으로 가장 깊이, 가장 빈번하게 묻히는 것은 억눌린 분노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결핍과 욕구입니다. 항상 타인을 안아주고 품어주기만 했던 당신이 실은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안기고 싶어하는 그 조용하고 정당하며 지극히 인간적이고도 깊은 욕구 말입니다. 상황이 엉망진창으로 무너져 내릴 때마다 늘 남들이 찾아와 쉬어가는 피난처가 되는 대신 당신 자신이 무너질 때 누군가를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 안길 수 있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갈망. 당신이 평생 동안 타인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느끼게 해주었던 바로 그 방식 그대로 당신 역시 누군가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소중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그 날 것 그대로의 소박한 원함. 그것이 바로 공감 능력자가 가장 깊은 곳에 묻어버리는 진짜 그림자입니다. 폭발하는 분노가 아니라 돌봄받고 싶은 연약한 욕구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의 어느 시점부터인가 무언가를 간절히 필요로 하고 원한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감정보다도 가장 위험하고 두려운 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부담스럽거나 과한 존재로 여겨졌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대개 당신이 너무 감정적이거나 예민하게 굴었을 때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침내 당신이 참고 참았던 당신의 진짜 욕구와 결핍을 조심스레 드러냈을 때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손을 내밀었을 때 방 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고 그 무거운 침묵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너는 이타적이고 강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배웠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버림받지 않기 위해 처절하게 배웠습니다. 당신은 그 정당한 욕구를 가져다가 누구도 볼 수 없는 내면에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들어맞을 때까지 작게, 더 작게 접어 구겨넣는 법을 습득했습니다. 그리고는 그토록 자신의 마음을 난도질한 행위를 성장이니 성숙이니 하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강인함이라고 불렀습니다. 스스로를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융은 그것을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부를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영혼의 파편어라고 부를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의 특정한 모습을 불편해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장 생명력 넘치고 살아 숨쉬는 일부를 스스로 베어내고 절단해버리는 잔혹한 행위 말입니다. 그림자는 결코 악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의 이야기에서
스스로 추방해버린 모든 것들로부터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이곳에 새로운 시선을 하나 덧붙이고자 합니다. 새로운 시선, 한과 억압의 문화적 심리학. 한국 사회에서 엠패스들의 이러한 자기 억압은 종종 K장녀 증후군이나 희생의 미덕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견고하게 포장됩니다. 타인을 위해 나를 낮추고 가족을 위해 내 욕망을 지우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칭송받는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표현하지 못한 억울함과 슬픔, 즉 한이 쌓이게 됩니다. 엠패스가 자신의 욕구를 그림자 속에 가둘 때 그것은 개인의 심리적 문제를 넘어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기대를 내면화한 문화적 트라우마의 발현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로서 온전히 존재하는 것보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생존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게 만든 척박한 정서적 토양이 당신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가장 아픈 방어 기제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당신이 스스로를 추방해버린 대가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일상적이며 너무나도 뼈아픈 모습으로 당신의 삶의 청구서를 들이밉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 가기만 하고 결코 돌려주지 않는 착취적인 사람들을 주변으로 끌어당깁니다. 그것은 당신이 망가졌거나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세상에 대고 나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고 받을 기대조차 하지 않습니다라는 아주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신호를 끊임없이 내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진작에 떠났어야 할 부당한 상황이나 관계 속에 미련하게 오래 머뭅니다. 당신의 지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상황을 떠난다는 것은 곧 내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난다라고 소리내어 말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직 자기 자신에게 욕구와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허락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정확히 그 대상을 꼬집어 말할 수 없는 막연하고도 이름 없는 원망과 분노를 가슴 한구석에 늘 품고 살아갑니다. 그 원망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향한 뚜렷한 분노가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방치된 채 당신의 삶이라는 무대 위로 다시 허락받아 올라오기만을 조용히, 그리고 아주 인내심 있게 기다려온 당신의 진짜 자아, 그 짓눌린 무게감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아래, 그 지독한 원망과 뼈를 깎는 피로감, 그리고 당신을 똑같은 크기로 사랑해줄 수 없는 이기적인 사람들을 끊임없이 사랑하게 되는 그 비극적인 패턴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는 훨씬 더 조용한 무언가가 숨쉬고 있습니다. 그것은 끓어오르는 분노의 외침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처절한 갈망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타인의 상처를 알아보듯 누군가도 당신의 상처를 알아봐 주기를, 당신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듯 누군가도 당신을 진심으로 이해해 주기를, 당신이 평생 동안 그토록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내어주었던 바로 그 온전하고도 다정한 양질의 관심으로 당신 자신도 사랑받기를 바라는 눈물겨운 갈망입니다. 그것은 결코 과도한 욕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인간적이고도 당연한 권리입니다. 융은 우리가 의식에서 추방한 것들은 결코 흔적 없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것들은 어둠 속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선택, 우리의 반복되는 패턴, 우리가 번번이 끌리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회적으로, 때로는 아주 파괴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융은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방향짓게 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신에게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허락해 본 적이 없는 공감 능력자는 모든 것을 타인에게 의존하고 필요로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구축하는 잔혹한 운명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것은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 가장 깊은 곳으로 추방당한 당신의 내면 아이가 자신이 결코 받아보지 못한 그 보살핌과 사랑을 타인의 이야기 속에서 대리 만족으로라도 느끼고 가까이 다가가려 발버둥치는 슬픈 몸짓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그림자 통합, 즉 상처 입은 내면을 치유하는 과정은 더 차갑고 딱딱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감정을 덜 느끼도록 훈련하는 방어막치기에서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그 위대한 치유는 아주 작고 조용한, 어쩌면 수년 만에 처음으로 당신의 입술을 타고 흘러나오는 단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나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어. 오직 타인을 위해 헌신하고 자신은 아무에게서도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환상 위에 자신의 정체성 전체를 구축해온 엠패스에게 이 짧고도 단순한 인정은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가장 급진적이고도 혁명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는가? 칼 융이 그의 평생의 연구와 작업 전반에 걸쳐 끊임없이 되돌아가 탐구했던 아주 중요한 심리학적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이 원칙을 무에서 유로 발명해낸 것은 아닙니다. 그는 단지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통찰하고 인식했을 뿐입니다. 그는 이 원칙이 개인의 삶 속에서, 인류의 신화 속에서, 그리고 인간 정신의 깊고 은밀한 움직임 속에서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반복해서 그는 인간 경험의 표면 아래에서 동일한 패턴이 떠오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개념을 빌려 이 현상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로 에난티오드로미아, 대극의 반전입니다. 단어 자체는 학술적이고 복잡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실은 아주 명쾌합니다. 융은 이것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의식에 억눌려 있던 반대의 성향이 의식의 표면 위로 폭발적으로 출현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성향이나 에너지가 한쪽 방향으로만 너무 가혹하게, 너무 극단적으로 밀어붙여질 때 인간의 정신은 결국 자신을 보호하고 균형을 찾기 위해 그 정반대의 방향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갑자기 어떤 계기를 통해 강해져서 일어나는 일도 아닙니다. 단지 그 어떤 생명체나 시스템도 영원히 극단적인 불균형 상태에 갇혀 생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수년 동안 엄청난 압력을 받으며 짓눌려 있는 강력한 용수철을 상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조용하고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용수철 내부에서는 튕겨나가려는 팽팽한 에너지가 끊임없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억눌린 긴장감이 임계점을 넘어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억눌림이 해제되고 용수철이 튀어오르는 순간 그것은 그동안 짓눌려 있던 모든 시간과 억압의 힘을 고스란히 담아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하며 폭발합니다. 엠페스의 정신 상태 역시 이 용수철의 원리와 너무나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당신이 지난 수년 동안, 아니 어쩌면 평생 동안 속으로 꾹꾹 눌러가며 짊어지고 살아왔던 것들을 찬찬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 철저히 홀로 감내하고 처리해야만 했던 수많은 타인의 감정들, 당신의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지만 관계를 망칠까 두려워 끝내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수많은 말들, 남들이 상처받을까봐 당신 스스로 허물어버린 당신의 정당한 경계선들,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애써 숨기며 웃음으로 위장했던 뼛속 깊은 영혼의 피로, 그리고 단지 상대방이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이 대신 흡수하고 삭혀내야 했던 수많은 고통들. 아주 긴 시간 동안 당신은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당신을 갉아먹고 점점 더 나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느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융의 통찰력 있는 눈은 거기서 완전히 다른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나약함이 아니라 거대한 응축과 압축의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응축은 결코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장된 폭발적인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표면 아래에서 고요히, 그러나 맹렬하게 모이고 있는 거대한 잠재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던 엠페스가 마침내 반격을 시작하고 자신의 자리를 되찾는 과정은 영화에서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내리는 극적인 결단이나 선언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것은 서점에서 우연히 딱 맞는 완벽한 심리학 책을 발견하거나 누군가로부터 기가 막힌 조언을 들어서 생기는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당신의 정신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에 도달하여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서서히 방향을 역전시키기 시작하는 생존 본능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이미 당신의 삶 곳곳에서 이러한 방향 역전의 미세한 징후들을 경험하고 느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징후는 당신이 누군가의 무리한 부탁에 처음으로 사과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아니라고 짧게 거절했던 바로 그 순간 나타났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당신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려 했을 때 예전처럼 당황하며 그들의 불쾌감을 해결해주기 위해 뛰어다니는 대신 그 자리에 가만히 멈춰 섰던 순간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불안과 두려움 대신 전혀 예상치 못한 낯선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은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단단한 흔들림 없음이었습니다. 고요하고도 명확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들의 분노나 슬픔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전적으로 그들의 몫이며
더 이상 당신이 책임지거나 해결해야 할 숙제가 아니라는 서늘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이런 순간들이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실로 엄청난 지각 변동입니다. 왜냐하면 그 찰나의 순간들에 나타난 당신의 단단함은 당신이 억지로 머리를 굴려 의식적으로 만들어낸 방어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희생하고 양보하는 당신의 오래된 낡은 패턴이 갈 곳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자연스럽게 솟아오른 새로운 힘입니다. 융은 이러한 과정이 인간사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억압된 것은 절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정당한 것은 결코 증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차곡차곡 축적되고 응축되며 결국에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귀환합니다. 엠페스에게 있어 이 위대한 통찰은 모든 것을 뒤바꿔 놓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부정하고 깊숙이 묻어두었던 당신의 그 민감하고 날카로운 특성들은 결코 버려야 할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올바르게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기회를 한 번도 얻지 못한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강점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사람들의 이면을 관찰하며 길은 당신의 소름 끼치도록 정확한 통찰력, 가식과 조종의 냄새를 본능적으로 맡아내는 예리한 직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들 내면에 숨겨진 의도가 일치하지 않을 때 그것을 기가 막히게 감지해내는 레이더, 누군가의 진실한 고통과 관심받기 위해 연기하는 가짜 고통을 단번에 구별해내는 깊은 지혜. 이 모든 놀라운 능력들은 당신이 타인을 위해 희생하며 당신 자신의 욕구를 무시했던 그 길고 어두운 세월 동안 결코 마모되거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카롭게 연마되었습니다.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그저 스펀지처럼 흡수하기만 하던 것을 멈추고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쳐낼지 분별하기 시작하는 엠페스는 결코 예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비로소 그들이 처음부터 마땅히 되었어야 할 가장 완전하고 강력한 버전의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끝없는 인내심은 이제 단호한 경계선으로 탈바꿈 합니다. 무조건적인 공감은 날카로운 분별력으로 진화합니다. 병적인 예민함은 진실을 꿰뚫어보는 가장 강력하고 정확한 영혼의 나침반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에난티오드로미아, 대극의 반전은 그저 차가운 심리학적 개념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타인에게 지배당하던 엠페스가 자기 삶의 주권을 되찾는 위대한 반전의 핵심 동력이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진정한 존재와 당신이 세상에 순응하기 위해 억지로 연기해온 가짜 존재 사이의 끔찍한 모순을 당신의 정신이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할 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진실의 폭발입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을 함부로 대했던 이들에 대한 복수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냉혹하고 무정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오랜 세월 짓눌려 있던 팽팽한 용수철이 마침내 해방되어 제자리를 찾는 자연스럽고도 아름다운 결과일 뿐입니다. 융은 일찍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인생이 우리에게 부여한 가장 위대한 특권은 다름 아닌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타인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그 편리하고 유용한 모습이 아닙니다. 남들이 의지하고 부려먹기 가장 쉬운 만만한 착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껍데기를 벗어던진 온전하고 진실한 바로 당신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선, 진정한 자아 찾기와 타자의 분리, 동양 철학과 노장의 사상에서 말하는 음양의 조화 역시 이와 맞닿아 있습니다. 타인을 향한 지나친 양의 에너지는 결국 나를 돌보지 못하는 음의 고가를 가져옵니다. 엠페스가 분별력을 갖추게 되는 과정은 이 무너진 음양의 조화를 본능적으로 회복하는 영적 진화의 과정과도 같습니다. 내가 나로서 온전히 설 때 비로소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대한 자기 자신 되기는 세상을 향한 거창한 선언이나 요란한 결심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아주 조용하고 일상적인 단호한 거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평생을 해왔던 그 희생적인 과거의 방식이 더 이상 당신의 영혼에 맞지 않는 옷처럼 불편해지는 그 첫 번째 순간, 타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나 자신을 내팽개치고 유기하는 짓이 낯선 변화를 선택하는 두려움보다 훨씬 더 끔찍한 고통으로 다가오는 그 첫 번째 순간, 그 조용한 거부는 결코 어떤 관계의 삭막한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삶을 향해 불어오는 가장 신선하고도 가슴 벅찬 첫 숨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공감 능력자들에게
이 작고 명확한 내면의 외침이야말로 그들 인생에서 가장 위대하고 눈부신 반전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첫 번째 증거가 됩니다. 네 번째, 당신 자신을 남들에게 내어주는 것을 멈추는 바로 그날. 엠패스의 치유와 회복을 다루는 모든 대화나 강의에서 끊임없이 거의 주문처럼 반복되는 흔한 문구들이 있습니다. 단호하게 경계를 설정하세요. 마음을 굳게 먹고 강해지세요.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곁을 내어주지 마세요.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보호하세요. 물론 겉에서 듣기에는 이 모든 조언들이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누구도 묻지 않는 가장 뼈아프고도 본질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진짜 문제가 당신이 남들을 당신의 마음속으로 너무 많이 들어오게 허락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가진 훨씬 더 깊고 치명적인 상처가 당신 내면의 진실을 단 한 번도 밖으로 꺼내어 표현하지 못했다는 그 지독한 고립감과 단절에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융은 수십 년의 세월을 바쳐 그가 그림자라고 불렀던 인간 내면의 숨겨진 영역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그의 위대한 연구에 대해 품고 있는 가장 치명적이고도 핵심적인 오해는 바로 그림자를 통제하고 억압해야 할 무언가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림자를 이미 단단히 잠겨있는 자물쇠보다 더 철저하게 감추고 억눌러야 할 위험한 괴물처럼 취급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융이 진정으로 믿었던 철학과 거의 정반대되는 완벽하게 틀린 생각입니다. 융은 그의 저서에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타인에게 더 안전하고 무해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을 더 완벽하게 통제하고 억누르는 이성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선과 악, 빛과 어둠이 모두 존재하는 온전한 전체로서의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빛나는 이타심만 있고 이기적인 어둠은 조금도 없는 사람, 끝없이 퍼주기만 하고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사람. 다른 모든 사람들의 복잡한 심리는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이해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해서는 철저한 무지 속에 갇혀있는 사람. 이렇게 철저하게 한쪽으로만 치우친 반쪽짜리 괴물로 평생을 살아온 공감 능력자에게 그가 말하는 온전함이란 대체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세상과 타인에게 길들여져 철저하게 지워지고 삭제되었던 당신의 그 은밀한 부분, 세상과 타인에게 길들여져 철저하게 지워지고 삭제되었던 당신의 그 은밀한 부분, 무언가를 강렬하게 필요로 하고 맹렬하게 원했던 당신의 그 생생한 욕구,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늘 뒷전으로 밀리던 당신이 단 한 번만이라도 누군가에게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우선순위로 선택받고 싶어 했던 그 애타는 마음, 지칠 대로 지쳐버려 가끔은 미친 듯이 화를 내고 싶었던, 그래서 오늘 하루쯤은 나 이 일 도저히 못하겠어, 나도 너무 힘들어 라고 구구절절 길고 장황한 설명이나 변명 따위는 하나도 덧붙이지 않고 이기적으로 내뱉고 싶었던 당신의 그 솔직한 충동, 그 억눌린 부분들은 결코 악마나 끔찍한 그림자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저 너무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당신이라는 사람을 이루는 나머지 절반의 조각일 뿐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기대고 착취하기에 가장 편리하게 맞춰져 있던 완벽한 천사 같은 당신의 버전에는 너무나도 방해되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무참히 잘려나가고 편집되어 버린 당신의 진짜 살점입니다. 그림자의 통합, 즉 내면의 치유는 타인을 덜 신경 쓰고 차가운 이기주의자가 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껏 타인들을 향해 쏟아부었던 그 눈물겹도록 지극정성인 양질의 관심과 애정을 오직 당신 자신을 향해서도 똑같은 무게와 깊이로 쏟아주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타인보다 더 많이도 아니고 덜도 아닙니다. 완벽하게 동등하고 평등하게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어느 깊은 공감 능력을 가진 여인, 편의상 그녀를 수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수진은 3번의 길고 깊은 연애를 경험했지만 각각의 관계는 마치 저주라도 걸린 듯 모두 똑같이 참담한 방식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녀는 늘 관계 속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긁어모아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파트너의 깊고 어두운 상처까지 완벽하게 이해하려 애썼고 그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묵묵히 곁을 내어주며 온전한 안식처가 되어주었습니다. 상대방의 삶의 리듬에 자신의 모든 일상을 철저하게 맞추었고 그들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자신의 욕구와 목소리는 깎아내고 부드럽게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 연애의 끝에서 그녀는 자신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더 이상 존중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 앞에 덩그러니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그 파트너들이 태생적으로 잔인하고 악마 같은 사람들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수진 자신이 관계의 평화를 위해 너무나도 일관되고 철저하게 자신을 지워버린 나머지 그녀의 보이지 않음, 그녀의 무존재가 그들 사이에 암묵적이고 당연한 합의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형적인 데이트 문화나 부부 관계 속에서 남성을 내조하고 희생하는 여성이 겪는 흔한 비극과도 무척 닮아 있습니다. 마침내 수진이 심리 상담사 앞에 마주 앉아 이 지독하게 반복되는 고통스러운 패턴을 눈물로 묘사했을 때 상담사는 그녀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녀가 겪은 실패한 연애들에 대한 것도 아니었고 그녀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던 나쁜 파트너들에 대한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상담사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수진 씨, 누군가에게 수진 씨가 진짜로 간절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말해본 마지막 기억이 언제인가요? 그리고 그 말을 상대방이 듣기 좋게 돌려 말하거나 부드럽게 무마시키거나 당신의 욕구를 별것 아닌 것처럼 하찮게 축소하지 않고 상대방이 그 요구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지 가만히 기다려보았던 적이 언제인가요? 수진은 아주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무거운 정적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아주 느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기억엔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상담실을 짓누르던 그 먹먹한 침묵은 수진이라는 여성이 가진 어떤 심각한 결함이나 문제가 폭로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여성이 자신의 삶을 갉아먹던 오랜 환상에서 깨어나 비로소 자기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는 위대한 탄생의 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내면의 통합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 내 가치를 알아달라고 소리치고 증명해내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확히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마침내 당신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날카로운 진실을 입 밖으로 내뱉고 난 뒤에 그 떨리는 침묵 말입니다. 불안함을 이기지 못하고 변명으로 그 어색한 공간을 급하게 채워버리거나 방금 한 말을 농담인 척 취소하거나 상대방이 당신의 요구를 무시하고 넘어가기 쉽게 퇴로를 열어주지 않은 채 그저 당신의 권리로서 당당히 기다리는 그 강인한 침묵 속에서 치유는 시작됩니다. 융은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 결정적인 순간을 놀랍도록 정밀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진정한 자아와의 대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타인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연기해왔던 가짜 페르소나와 당신의 진짜 모습 사이에 그 거대하고 끔찍한 간극이 더 이상 없는 척 모른 척 덮어둘 수 없을 만큼 적나라하게 폭로되는 뼈아픈 순간입니다. 그리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엠패스에게 자기 자신과의 이 무서운 대면은 흔히 타인을 향한 분노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깊고 처절한 애도, 즉 슬픔으로 시작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너무나도 기꺼이 그리고 언제나 대기 상태로 존재하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돌볼 여유는 단 한 줌도 남겨두지 않았던 그 버려진 세월들에 대한 피눈물 나는 애도입니다. 남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서, 과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극도로 몸을 사리다가 결국 자기 자신에게조차 가장 낯설고 초라한 존재가 되어버린 과거의 불쌍한 자신, 가장 역설적이게도 너무 넘치게 사랑받고 싶어서 오히려 자신을 텅 비워버린 그 비극에 대한 눈물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그 애통함과 눈물은 결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융의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한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하고 용기 있는 심리적 체험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침내 당신의 억눌려 있던 춥고 외로운 무의식이 따뜻한 의식의 표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어둡고 차가운 지하실로 추방당했던 당신의 그 조각난 영혼이 엄청난 인내심을 가지고 이제 그만 원래 있어야 할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당신에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선, 애도의 치유력. 한국인들은 슬픔을 억누르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지만 슬픔 애도는 치유의 가장 강력한 촉매제입니다. 나를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 충분히 슬퍼하고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는 과정풀이 있어야만 응어리진 감정이 씻겨 내려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나의 영혼을 향한 가장 숭고한 씻김국과도 같습니다. 치유와 통합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를 때 당신의 삶에는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누군가 사랑하기에 더 까다롭고 어려운 피곤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사랑받을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변한 후에도 당신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오직 언제나 친절하고 도움이 되는 완벽한 버전의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어두움, 상처, 욕구를 포함한 전체로서의 당신을 온전히 감당하고 품어줄 수 있는 진짜 관계들입니다. 반면 당신이 더 이상 맹목적으로 퍼주지 않자 차갑게 돌아서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애초에 진짜 당신이 아닌 당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유용성을 사랑했던 가짜 관계일 뿐입니다. 그것은 손실이나 상실을 억지로 성장이라고 포장하는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서지기 쉬운 거짓을 걷어내고 진짜 현실을 마주하는 진짜 승리입니다. 융은 인간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두 인격의 만남은 마치 두 가지 화학 물질이 접촉하는 것과 같다. 만약 그 사이에 어떤 반응이라도 일어난다면 둘 다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하지만 이 화학적이고 영적인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려면 반드시 양쪽 사람 모두가 그 관계 안에 실제하는 진짜 인격으로 존재해야만 합니다. 타인이 원하는 역할극에 빠져 가짜 페르소나만을 연기하는 엠패스는 그 누구와도 결코 진정한 의미의 만남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본에 적힌 역할은 영혼이 담긴 살아있는 대화를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진실한 피와 살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통합은 당신이 잃어버렸던 그 진짜 사람이 되어가는 눈부신 과정입니다. 아주 완전하게, 지독하게 솔직하게, 때로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서투르더라도 그 어떤 변명이나 사과 없이 당당하게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진실한 자리에서 엠패스의 반격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꿈이나 가능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태동하여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5번째, 진정한 자아로 돌아가는 칼융의 길. 자, 이제 어떤 공감 능력자에게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그들의 삶을 묘사해달라고 부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흘러나오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은 아마도 최근 심각한 슬럼프를 겪으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직장 동료에 대해 길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끔찍한 시련을 지나고 있는 절친한 친구의 사연, 갑작스럽게 그들의 도움과 희생을 필요로 했던 늙은 부모님이나 가족의 이야기, 직장에서 모두가 무관심하게 지나쳤지만 조용히 구석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던 그 외로운 사람을 자신이 어떻게 발견하고 다독였는지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뛰어난 소설가처럼 자기 주변 모든 사람들의 복잡한 감정적 풍경을 너무나도 완벽하고 입체적이며 관대하게 묘사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이 그들의 눈을 다정하게 바라보며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묻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군요. 그럼 다른 사람들 말고 당신의 지난 한 주는 어땠나요? 당신의 마음은 안녕한가요? 그러면 대개 아주 어색하고 긴 침묵이 흐릅니다. 그들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얼굴에는 당혹감이 번지며 미묘하게 호흡을 재조정하는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외계어나 까마득히 잊어버린 고대어를 번역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서사 속의 새빵을 얻어 살아가는 법을 체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고유한 삶의 가치를 오직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삶과 기분에 얼마나 유용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증명하려 합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그 자리에 없어서는 안 될, 대체 불가능한 사람인지, 얼마나 헌신적으로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지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필사적으로 측정하려 듭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덕 교과서에서 칭송하고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타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숭고해 보일지 몰라도 그 밑바닥에는 훨씬 더 오래되고 침묵에 가려져 있으며 영혼을 갉아먹는 고통스러운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온전하게 자기 자신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오롯한 주체로서 서는 방법을 단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거나 철저히 잊어버렸을 때 일어나는 슬픈 현상입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강렬하게 필요로 하고 의지할 때만 비로소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흐릿하게나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치명적인 존재론적 결핍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분석 심리학의 거장 칼융은 특유의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고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이 현상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는 개성화라는 개념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개성화란 한 개인이
평생에 걸쳐 점진적으로 자신이 태어난 본연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가는 위대한 영적, 심리적 여정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무지몽매한 집단과 대중의 획일적인 기준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회가 강제로 부여한 숨막히는 역할들로부터 당당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타인의 이기적인 필요와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누더기처럼 기워 맞춰진 가짜 자아를 벗어던지고 온전한 독립체로 서는 것입니다. 융은 이 개성화의 과정을 가리켜 인간으로 태어나 누릴 수 있는 일생일대의 가장 위대한 특권이라고 불렀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그것은 피나는 노력으로 달성해야 할 어떤 성취나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특권입니다. 아주 희귀하고도 고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특권은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는 아주 사소하고 고독한 순간순간마다 타인이 아닌 오직 당신 자신을 끝없이 반복해서 선택하는 뼈를 깎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엠패스, 초민감자들이 이 개성화의 여정에서 가로막히는 장애물은 아주 구체적이고 치명적입니다. 그들은 타인을 향해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아름다운 행위와 자기 자신을 돌볼 권리가 없다고 믿는 자기 학대를 처참하게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너무나도 완벽하게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주의력을 바깥으로 타인을 향해서만 돌려놓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 시선을 다시 자기 내면으로 돌리려는 시도 자체를 단지 어색하고 불편한 것을 넘어 어딘가 은밀하게 이기적이고 도덕적으로 잘못된 짓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자신이 남들을 돌보지 않고 스스로의 내면을 가꾸는 일에 집중하는 것은 자신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불쌍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잔인한 배신이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새로운 시선, 구원자 콤플렉스와 진정한 사랑의 경계. 그러나 여기서 칼융이 꿰뚫어본 인간 심리의 잔혹하고도 명확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당신은 결코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바라보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믿음을 산산조각 내는 진실일 것입니다. 지독한 자기 방임과 자기 파괴의 상태에서 엠패스가 타인에게 베푸는 그 헌신적인 돌봄은 결코 순수하고 이타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적인 그리고 매우 결핍된 이기적 욕구와 기괴하게 뒤섞여 있는 변질된 돌봄입니다. 즉, 내가 남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만 한다는 강박적인 욕구, 내가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받고 싶어하는 욕구, 남들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절대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됨으로써 내 텅 빈 존재의 가치를 필사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애처로운 욕구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이라는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밖으로 분출되지 못하고 내면으로 향한 빛을 잃어버린 그 비범하고 예민한 감수성이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찾아낸 유일한 출구, 즉 타인이라는 숙주에 기생하게 되었을 때 벌어지는 필연적인 심리학적 현상일 뿐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잠시 멈추어 당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오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끔찍한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혹은 위태로운 관계가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당신 내면의 진실하고 순수한 울림에서 우러나와 철저하게 당신 자신만을 위해 내렸던 가장 최근의 결정이 언제였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 단 하나의 기억을 찾아내기 위해 몇 달 혹은 몇 년 전의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만 한다면 지금 당장 무언가 행동을 취하십시오. 이 영상이나 글의 어딘가에 점 하나라도 찍거나 흔적을 남기십시오. 그저 당신이 지금 처한 뼈아픈 현실을 당신 스스로 인식했다는 그 놀라운 자각의 순간을 우주에 새겨놓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깨달음, 그 아픈 자각은 결코 작거나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지점, 그 뼈저린 후회와 깨달음의 순간에서 비로소 칼융이 말한 위대한 개성화의 여정이 첫걸음을 떼기 때문입니다. 칼융은 또한 돌봄이 원형, caretaker archetype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저술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기능하는 역할로만 자신의 전체 정체성을 규정짓는 사람들의 깊고도 강력한 무의식적 패턴을 의미합니다. 이 원형에 사로잡힌 사람은 무서울 정도로 헌신적이고 강렬한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의 아픔을 지지하고 안아주고 통찰하며 무너지지 않게 떠받치는 일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놀랍고도 경이로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영웅적인 역할 이면에는 아무도 입 밖으로 내어 말하지 않는 지독하고 끔찍한 대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돌봄이라는 역할에 완전히 먹혀버린 사람은 정작 자신을 위해 남겨둔 고유한 내면의 공간, 즉 자기 자신만의 내밀한 세계가 완벽하게 파괴되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오직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누군가의 구원자, 누군가의 안식처, 누군가의 헌신적인 조력자로서만 숨을 쉽니다. 그리고 오직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사람은 아직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의 고유한 생명으로 온전히 태어나 살아본 적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한편의 거대한 서사시에서 더 이상 엑스트라나 조력자가 아닌 당당한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결코 당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서 당신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거두어 드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평생 동안 타인의 고통에 조율해왔던 그 경이로운 공감 능력을 하루아침에 내다버리고 이기적이고 냉혹한 괴물이 된다는 의미도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본질적이고 영적이며 존재론적인 혁명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 당신의 감각적 경험, 당신의 은밀한 내면 세계, 당신의 타는 듯한 갈망, 당신의 피눈물, 나는 슬픔, 당신의 가슴 벅찬 환희, 그리고 당신이 끝없이 진화하고 성장해 나가는 그 모든 위대한 과정들이 결코 다른 사람의 인생 이야기에 달린 작은 각주나 들러리가 아님을 뼈저리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야기 그 자체, 우주의 중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이런 방식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당신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의 질적인 차원에서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남들에게 버림받고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 죽기보다 두려워서 억지로 그 자리에 머물며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 자유의지로 당신이 원하기 때문에 그들을 돕고 사랑하기로 주체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선택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넘치는 에너지로 타인을 돕기로 자유롭게 내린 그 위대한 선택은 예전의 병적인 의존과는 차원이 다른 완벽하게 새로운 형태의 현존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마이브, 그것은 이미 자신만의 굳건한 왕국을 건설하고 기꺼이 타인을 향해 문을 열어주는 고귀하고 완성된 주권자의 당당한 현존입니다. 칼 융은 인간의 영혼이 아무런 대가와 휴식 없이 타인을 위해 끝없이 조각나고 착취당하는 것을 결코 견딜 수 없다는 진리를 통찰했습니다. 영혼은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면 산산이 흩어진 자신을 거두어들이고 다시 하나로 모으기를 강렬하게 열망합니다. 영혼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엠페스들이 그 험난한 고통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깨닫게 되듯 진정한 집이란 어딘가에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의 삶 속에서 더 이상 눈치를 보며 머무는 불청객이나 손님이 되기를 거부하고 당당히 주인의 자리에 앉는 바로 그 눈부신 순간입니다. 6번째, 당신이 결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식의 위대한 반전. 세상의 수많은 동기부여 영상들이나 얄팍한 심리학 콘텐츠들은 엠페스가 자기 자신을 되찾는 그 반전의 순간이 내부에서 실제로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해 진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극적인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것을 매우 통쾌하고 선명하며 깨달음의 전과 후가 칼로 물을 자르듯 명확하게 나뉘는 짜릿한 승리의 순간으로 묘사합니다. 모든 길을 빨려 껍데기만 남았던 불쌍한 엠페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번쩍하는 깨달음을 얻고 눈부시게 강력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전사로 다시 태어나는 식의 유치한 서사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영혼의 치유와 회복의 과정은 그렇게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고요하고 일상적이며 평범합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어떠한 화려한 선언이나 기념의식 없이 슬며시 찾아오기 때문에 그 변화는 과거로 다시 퇴행할 수 없을 만큼 영구적이고 완전합니다. 그 반전은 대개 평범한 화요일의 나른한 오후쯤에 아주 조용히 찾아옵니다. 불과 6개월 전이었다면 당신의 멘탈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며칠 밤을 눈물로 지새우게 만들었을 누군가의 무례하거나 날선 비난을 들었을 때 당신의 마음속에 그 어떤 동요나 흔들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문득 알아차리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억지로 분노를 억누르며 참을 인자를 새기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상처받지 않으려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걸고 두꺼운 철벽을 쳤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당신을 찌르기 위해 던진 그 악의적인 말이 당신의 내면 어디에도 더 이상 내려앉아 뿌리내릴 공간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통제하고 조종하기 위해 그들이 던진 갈고리가 이제 당신의 매끄럽고 단단해진 영혼 어디에도 걸리지 못하고 그저 허공을 맴돌다 툭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칼융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올려 통합하지 않는 한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삶을 마음대로 조종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부르며 체념하게 될 것이다. 엠페스의 진정한 반격과 회복은 이 파괴적인 지배구조가 마침내 역전되는 순간입니다. 과거에는 당신을 보이지 않게 통제했던 그 끔찍한 패턴들, 타인의 분노나 슬픔을 스펀지처럼 흡수해야만 직성이 풀리던 강박, 갈등을 무마하기 위해 어떻게든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려던 습관, 나 자신을 끝없이 깎아내리고 축소시켜서라도 다른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정답이 되어주려 했던 그 병적인 충동들이 마침내 의식의 수면 위로 명확하게 그 실체를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기생충 같은 패턴들이 백일화에 드러나는 바로 그 순간, 그것들은 당신의 정신과 육체를 자동으로 조종하던 막강한 통제력을 영원히 상실하게 됩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반전이 일어났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느끼는 당신의 그 고결한 능력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능력은 당신의 본질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당신 안에 아름답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엠페스가 건강해졌다고 해서 갑자기 공감 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절대 음감을 타고난 천재 음악가가 건강해졌다고 해서 갑자기 음정을 틀리게 듣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변하는 것은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당신이 그 능력을 다루고 통제하는 관계성 그 자체입니다. 이 지점에서 어느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그녀를 안나라고 부르겠습니다. 안나는 어떤 교활한 남자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파괴적인 연애를 했습니다. 그 남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안나의 태생적인 그 깊은 공감 능력이 자신이 마음껏 착취할 수 있는 무한한 자원이라는 사실을 영악하게 학습했습니다. 그는 갈등이 생길 때마다 버티고 또 버티면 결국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안나의 이타심이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들어 다시 그에게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갈등이 주는 불편함을 죽기보다 견디기 힘들어하는 안나의 엠페스적 기질을 악용하여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항상 안나가 먼저 눈물로 사과하게 만들었습니다. 안나를 유순하게 길들였고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에서도 안나가 어떻게든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고 그것을 봉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관계가 마침내 끝이 났을 때 안나는 오랜 시간 동안 극심한 자책에 시달렸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 나는 왜 그렇게 멍청하게 그 지옥에 머물러 있었던 걸까? 왜 나는 나를 털끝만큼도 이해하려 하지 않는 그 이기적인 사람을 이해해보려고 그토록 내 영혼을 갈아 넣으며 발버둥 쳤을까?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녀는 그저 방 안을 어슬렁거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파헤치려 애쓰지도 않았고 무엇을 분석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단순하고도 명료한 진실 하나가 그녀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녀가 그 고통스러운 관계를 떠나지 못하고 머물렀던 이유는 그녀가 바보처럼 나약하거나 멍청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그곳에 묶여 있었던 진짜 이유는 누군가의 상처를 바닥 끝까지 깊이 이해하고 공감해주면 언젠가는 결국 그 사랑의 힘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바로잡아 줄 것이라는 그 순진하고도 맹목적인 믿음 위에 그녀의 전체 심리적, 세계관적 뼈대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무한한 사랑과 인내심으로 그 병든 남자를 씻겨주고 구원하여 마침내 의식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오만하게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관계는, 심리학의 현실은 절대 그런 식의 동화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방식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녀의 평생 동안 그 누구도 그녀에게 이제 그만 노력해도 괜찮다,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도 너의 권리라고 허락해준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벼락 같은 깨달음이 있은 지 일주일 후 안나는 우연히 길거리에서 전 연인인 그 남자를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온몸의 근육을 긴장시키며 방어 태세를 취했습니다. 그것은 이성이 아닌 몸이 기억하는 과거의 반응이었습니다. 항상 그녀의 명치 끝을 짓누르며 넌 아직 이 상처에서
자유롭지 못해라고 속삭이던 그 지긋지긋한 공포와 죄책감이 다시 밀려올 것에 대비하는 무의식적인 위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때 그녀의 내면 세계와 온 우주를 집어삼킬 만큼 거대한 비중을 차지했던 그 사람을 가만히 서서 응시하는 동안 그녀는 즉각적으로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아주 기이하고 낯선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 감정의 정체를 파악하는 데는 며칠의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완벽한 중립성이었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감정을 얼려버린 차갑고 냉소적인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남자가 이제 그녀에게 있어 해결해야 할 숙제도, 아픈 상처도, 아직 끝나지 않은 카르마의 교훈도 아니라는, 그저 길거리를 지나가는 수많은 타인 중 한 명에 불과하다는 철저하고도 고요한 중립의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삶의 한 챕터를 스쳐 지나간, 이제는 완전히 종료되어 버린 과거의 엑스트라일 뿐이라는 잔혹할 만큼 명료한 진실의 감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칼 융이 말한 억눌린 그림자와의 통합이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결과물입니다. 나를 지독하게 아프게 했던 가해자들을 통쾌하게 짓밟고 승리하는 복수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예 그들과 피 튀기게 싸우던 전쟁 자체가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무의미하고 시시한 일이 되어버리는 참으로 조용하고도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칼 융은 타인을 착취하는 자기예성 인격 장애자, 즉 나르시시스트나 조종자들이 가진 그 어떤 악의적인 심리적 도구들도 더 이상 그들이 던지는 미끼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강한 자아 앞에서는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통찰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죄책감을 심어주어 조종하려면 그 대상이 타인의 감정 쓰레기까지 모두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믿는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 빠져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너의 기억이 틀렸다고 가스라이팅을 하려면 상대방이 자기 자신의 인지와 판단력에 대해 스스로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태여야만 가능합니다. 숨막히는 침묵과 무시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침묵의 형벌은 타인과의 단절을 죽기보다 두려워하고 침묵을 견지 못하는 관계 중독자에게나 먹히는 얄팍한 기술입니다. 당신이 만약 겉보기에만 그럴듯한 힐링이나 퍼포먼스적인 치유가 아니라 피눈물을 흘리며 내면의 그림자를 직면하고 천천히 그리고 아주 사적이고 고독하게 진정한 자아로 통합되어가는 진짜 치유의 과정을 겪어냈다면 가해자들의 이 모든 얕은 술수들은 당신의 단단한 방패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에 더 이상 그들의 독가스가 스며들 틈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세상의 풍파에 찌들어 차갑고 딱딱한 심장을 가진 독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드디어 가짜 껍데기를 벗고 진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드러난 진실한 자아의 위험 앞에서는 타인을 이용하려는 그 어떤 얄팍한 조종과 통제도 결코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융은 이러한 현상을 개성화 과정이 낳은 가장 위대하고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통합된 상태를 가리켜 진정한 자기 SLF라고 명명했습니다. 산산이 조각났던 영혼의 파편들이 마침내 하나로 통합되어 형성된 이 강력하고 중심 잡힌 인격의 코어, 즉 자기는 더 이상 남들에게 자신을 방어하거나 해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핏대를 세우며 증명하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그 자리에 흔들림 없이 우뚝 존재할 뿐입니다. 산이 그저 산이듯 바다가 그저 바다이듯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깊고 단단한 내면의 대지 위에서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모든 용량과 진심을 다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명확한 이성의 빛으로 단호하게 나를 보호하는 한계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과 직관이 이제는 떠나야 할 때라고 말할 때 미련이나 두려움 없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서서 떠날 수 있는 숭고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는 동안에도 당신은 결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강력한 영혼의 닻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엠페스의 삶에 찾아오는 가장 거대하고 위대한 반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상처조차 받지 않는 무적의 강철 인간이 된 어느 특정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애초에 당신의 목도 아니었던 다른 사람의 더러운 감정적 쓰레기와 고통을 짊어지는 멍청한 짓을 영원히 그만두기로 뼛속 깊이 각성한 바로 그날입니다. 타인에게 기생하던 삶을 끝내고 온전히 당신 자신의 영혼 속으로 귀환하여 과거의 비극적인 패턴이 영원히 그 지배력을 상실하게 된 바로 그 벅찬 날입니다. 이 위대한 혁명은 결코 요란한 팡파르나 시끌벅적한 선언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조종하려
툭 던진 낚싯바늘이 당신의 영혼 어디에도 걸리지 못하고 튕겨나갔던 그 평범하고도 고요한 화요일 오후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그 조용한 찰나의 순간에 이미 당신의 내면 우주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그리고 영원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당신은 애초부터 이 세상의 모든 아픔을 홀로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도록 태어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칼 융이 그토록 깊이 이해하고 통찰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평생을 방황하고도 끝내 깨닫지 못하는 가장 위대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가장 경이로운 변화와 탈바꿈은 우리가 과거의 나를 지우고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변신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러나 세상에 맞추느라 내다버렸던 당신의 진짜 고유한 모습을 더 이상 외면하고 방치하는 짓을 멈출 때 비로소 찬란하게 피어납니다. 수년, 아니 어쩌면 수십 년 동안 당신은 당신이 짊어질 필요도 자격도 없는 남들의 무거운 감정과 짐들을 대신 끌어안고 피를 흘렸습니다. 당신은 모든 이들의 말을 들어주는 상담사가 되었고 뒷수습을 도맡는 해결사가 되었으며 분위기를 맞추는 광대가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이들의 상처와 결핍은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품어주면서도 정작 썩어 문드러져가는 당신 자신의 내면과 영혼은 철저하게 어둠 속에 방치하고 잃어버렸습니다. 그 길고 고통스러운 헌신의 여정 어디쯤에서 당신은 아주 지독하고 병적인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어버렸습니다. 당신의 가치가 오직 당신이 남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내어주고 희생할 수 있는지, 부당한 대우를 얼마나 군말 없이 잘 참아내고 인내하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남들에게 얼마나 쥐꼬리만큼 적은 것을 요구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그 끔찍한 거짓말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심연까지 내려가 탐구했던 그 모든 과정들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위대한 진실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당신이 그토록 뼈저리게 느꼈던 영혼의 고갈과 텅빔은 결코 당신이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올랐던 이 유모를 원망과 억울함은 당신이 이기적이고 속 좁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최근 들어 겪고 있는 이 모든 내면의 극심한 불편함과 혼란, 방황은 결코 당신의 정신이 미쳐가고 있거나 붕괴하고 있다는 절망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대한 귀환의 신호입니다. 살기 위한 영혼의 몸부림입니다. 인간의 정신은 자신의 본성을 거슬러 두 개로 쪼개어지고 분열된 채로는 영원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라도 정신은 언젠가 잃어버린 자신의 조각들을 다시 하나로 끌어모으고 통합하려는 본능적인 작업을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엠페스의 가장 위대한 반격과 복수는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고통을 돌려주는 1차원적인 복수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찬 차가운 얼음 심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무시하고 짓밟았던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성공한 사람인지 보란듯이 증명해내는 유치한 자기 과시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를 몰라보고 떠난 자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엄청난 보석을 잃었는지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드는 극적인 복수도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위대한 반전과 구원은 오직 단 한 가지 순간에 시작됩니다. 그것은 평생토록 세상 모든 곳을 향해 한없이 넓게 뻗어나가던 당신의 그 거대하고 눈부신 공감 능력이 마침내 길을 돌려 지금껏 철저하게 소외되고 배제되었던 단 한 사람, 바로 당신 자신을 온전히 끌어안는 바로 그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타인에게 얼마나 필수 불가결하고 쓸모있는 사람인지로 당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측정하는 그 지독한 자기 학대를 영원히 멈추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지극히 당연한 욕구와 필요를 타인의 삶에 방해가 되는 성가신 장애물처럼 취급하며 숨기던 비겁한 짓을 당당히 끝내버리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타인에게 기계 부품처럼 유용하게 쓰이고 필요해지는 것이 결코 당신이 한 인간으로서 온전하게 사랑받는 것과 같은 의미가 아님을 뼈저리게 그러나 평화롭게 깨닫는 순간입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의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서글프고 외로운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타인의 감정 쓰레기를 모두 받아내고 남들을 돌보느라 진이 다 빠져버린 그 길고 고단했던 하루의 끝. 칠흑 같은 침묵 속에서 홀로 덩그러니 앉아있을 때 당신의 영혼을 유령처럼 맴돌았던 바로 그 서글픈 질문 말입니다. 과연 누가 나에게 괜찮냐고 물어봐 줄까? 어쩌면 당신이
이 길고 험난한 치유의 여정을 통해 도달하게 될 가장 중요하고도 가슴 저린, 그러나 가장 찬란한 깨달음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을 바쳐 그토록 간절하게 눈물 흘리며 기다려왔던 그 구원자는 처음부터 당신밖에 다른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그 애타는 기다림의 끝에 서 있어야 할 사람은 언제나 다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거대한 우주적 진실이 어떤 과장된 팡파르나 요란한 의식도 없이 그저 아주 깊고 고요하게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내려앉아 닻을 내릴 때 당신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반전은 이미 그 찬란한 서막을 올린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과거의 상처를 모두 극복하고 예전보다 훨씬 더 크고 강인한 무적의 전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너무나도 오랜 방황과 희생의 세월을 끝내고 마침내 당신이라는 우주의 가장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중심, 즉 당신 자신의 곁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현존의 순간부터 앞으로 펼쳐질 당신의 남은 생애는 그 이전의 어떤 시간과도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이제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가장 고유하고도 위대한 승리입니다. 당신을 환영합니다.